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의 파업과 선박 점거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43일째 농성 중인 하청노조는 임금 인상 결정권이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우조선 임직원과 시민 5천여 명이 회사 인근에서 4.5km에 달하는 인간띠를 연결해 파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하청노조 파업으로 5,700억 원에 이르는 손실은 물론 생산 일정도 한 달가량 연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 가운데 전파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켄타우로스 변이가 인천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미 변이가 지역사회에 전파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탈북 어민들이 작성한 귀순 의향서를 확보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의 진정성 여부와 강제 북송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이 경찰 수사에서 검찰 수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이 9.19 남북 군사 합의 직후 고장이나 착오로 NLL을 넘은 선박은 납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매뉴얼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는 탈북 어민 북송 결정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가 자격증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한 교수가 시험 전에 출제위원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학생들에게 특강을 했다가 결국 출제위원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특강 때 시험 문제를 보여주며 필기를 금지하고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게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결국 새 정부와 노동계가 맞닥뜨린 걸까요?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43일째 파업을 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해서 정부가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간 화물차 파업 때도 그랬고 정부가 파업을 하면 다 들어준다는 이미지가 생겨서일까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다며 질타했고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업자원부 장관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수천억 원의 손실도 손실이지만 이번 파업은 한 회사의 파업을 넘어서 새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를 규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가 임금 30% 인상과 전임자 노조 활동 인정을 요구하며 지난달 1일부터 43일간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청노조는 조선산업 위기로 최근 5년간 임금이 30% 감소했다며 임금 인상이 아니라 임금 회복이라고 주장합니다. 18일부터는 조선소에서 가장 큰 제일도크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점거했습니다. 한 조업원은 선박 안에 사방 1m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감금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점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위법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업자원부 장관도 나섰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파업의 당사자가 사내 하청의 노사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점거 행위는 원청 8천여 명, 사내하청 근로자 만여 명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원청인 대우조선은 문제 해결의 당사자가 아니고 사내 하청 노조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앞서 사내 하청 노조는 원청인 대우조선에 교섭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노조 측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내 하청 노조의 이런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공적 자금을 통해 회생 중인 대우조선해양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정부는 사측의 공권력 투입 요구에 일단 선을 그었지만 계속 같은 방침을 유지할지는 향후 사태의 추이에 달려 있습니다. 대우조선의 선박 진수가 이번처럼 장기간 지연된 것은 1973년 창립 이후 처음입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대우조선이 있는 거제에서는 임직원들과 시민들이 파업 철회를 요구하며 인간띠 잇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120명은 그곳 근로자의 1%밖에 안 되거든요.
행사에 참여한 5천여 명은 조선업이 가까스로 회복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이번 파업이 직원과 지역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 이거죠. 43일간 이어진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벌써 5,700억 원입니다. 강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퇴근 시간. 일과를 마친 임직원들과 가족, 거제 시민들이 손에 손을 맞잡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늘어선 줄은 4.5km 떨어진 옥포 매립지하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이들이 이렇게 모인 이유는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하청지회가 파업을 멈춰달라는 겁니다. 산업자원부는 파업 43일간 5,700억 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조선업이 긴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와 회복기에 접어든 터라 대우조선 임직원들 사이에서 위기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생산이 멈추고 진수 일정이 연기되고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생겨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역 경제 회복을 기대했던 지역 주민들도 파업 철회를 호소했습니다. 대우조선이 살아야 우리 시민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빠른 공권력이나 이런 걸 투입해서라도 빠르게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오늘 손익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변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23일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조를 지지하는 희망버스를 거제에 띄우겠다고 밝혀 원청노조와 사내하청노조 간 노노 갈등이 정폭될 전망입니다. 앞서 대우조선 노조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사내하청노조에 편만 든다며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산업자원부 장관이 한날에 개별 기업 파업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낸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정부 담화가 사측의 주장만 받아 쓴 거라고 즉각 반발하며 노사 간 교섭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역할을 하라고 주장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오는 20일 금속노조 파업을 앞두고 정부와 노조의 기싸움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파업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 이유는 경제 위기입니다. 파업이 장기화돼 납기를 못 맞추면 우리 조선업의 대내외 신뢰도가 떨어지고 실물 경기 위축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선박 점거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자칫 노사 모두를 공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의 대내외 신인도 조화로 돌이킬 수 없는 국가 경제의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 민주노총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번 정부 담화가 사측의 주장만 받아 쓴 내용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말대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하니 상황이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노사 간의 교섭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저기 역할을 다 해야 한다. 일각에선 정부가 노동계의 하반기 총파업 움직임에 선수를 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2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노동자 대회는 5만 명 이상이 참여해 세를 과시했습니다. 오는 20일부터는 금속노조 중심의 대규모 총파업이 예고돼 있습니다. 중립자의 역할이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초기에 안정화시키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있죠. 금속노조는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면 즉각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MBN이 새롭게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귀순의 진정성이 있었는가, 북송의 절차적 흠결은 없었는가 하는 건데 귀순의 진정성을 알아볼 수 있는 탈북어민들이 직접 작성한 귀순 의향서를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북쪽으로 안 가려는 어민들을 끌어낸 건 누군가 싶었는데 경찰 특공대였습니다. 국방부는 민간인은 손댈 수 없다며 거절했거든요. 서영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어제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지난 2019년 탈북 어민들이 작성한 귀순 의향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북송 사건의 최대 쟁점입니다. 당시 탈북 어민들이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정치권의 해석은 엇갈립니다. 주저하다 하더라도 사인하는 순간 아파트 구매 진정성 확인이 된 건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귀순 의향서에 사인했다. 당시 정부로서는 이 귀순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애초부터
우린 암으로 내려올 게 아니라 자강도로 가려고 했던 것이고. 검찰은 확보한 귀순 의향서와 당시 귀순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따져볼 예정입니다. 또 북송 과정에 국정원 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원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초기 군사 기밀 정보 일부가 삭제됐다는 의혹의 참고인으로 국방부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전 정권의 대북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고장이나 착오로 NLL을 넘은 북한 선박은 납포하지 말라는 내용의 매뉴얼이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탈북 어민들 사건 이전에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걸 근거로 왜 어민들을 납포했냐며 당시 합참의장을 추궁했던 거죠. 국민의힘은 북한 눈치 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선 위에 기순한 북한 어민들과 해경이 보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15일 삼척항으로 북한 목선이 무단으로 입항한 사건입니다. 경계 실패라는 비판이 쏟아진 후 군은 한 달 뒤인 7월 27일 북한 선박이 NLL을 넘자 납포해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군이 매뉴얼을 어겼다며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까지 불러 납포 이유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언급한 매뉴얼은 8개월 전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고장이나 착오로 월선한 선박은 납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공 용의점이 있어도 적극적인 조사를 하기 어려운 계기를 만든 겁니다. 2019년 11월에는 관련 사안을 국정원이 아닌 국가안보실이 관할하는 내용의 매뉴얼까지 마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 또는 북한의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며 특검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 대책을 검토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강제 북송을 지시한 주체를 규명하겠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가 난민을 박해할 것이 분명한 나라에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유엔 인권위도 앞서 비슷한 견해를 밝힌 바 있죠. 고정수 기자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을 통해 2019년 북송된 탈북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고 논평했습니다. 국제난민협약에 의거 난민을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에 처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농루플망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입니다. 앰네스티는 우리 정부가 재발 방지를 보장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이는 유엔 인권위 차원의 의견과도 일치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를 찾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당시 한국 정부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Again, the ROK government should have not repatriated this person right away, and basically they should have subjected them to the domestic procedures here in the ROK. 미국 하원의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 의원도 개인 성명에서 이에 대해 적법 절차를 존중했어야 했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뉴스 추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조경진 외교안보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통일부도 조 기자 출입하고 있죠. 네네. 북한으로 북송되는 그 사진이 공개되고 나서 파장이 컸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뭐 가지 않으려고 벽에다가 머리를 찍고 얼굴을 긁고 엄청났었는데 혹시 다른 사진이나 동영상도 나올 게 있을까요? 아니, 없다고 합니다. 이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을 송환할 때 기록 차원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해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고 오시고 그 외에 이제 뭐 사진이나 동영상이 추가적으로는 없다라는 게 통일부의 입장입니다. 기록용이었다 이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혹시 북송된 그 2명의 탈북 어민들 가서 어떤 처벌을 받았나
확인됐습니까? 일단 대북 관계자에 따르면 2명 모두 북송된 이후에 이제 고문을 비롯해서 조사를 좀 받았고요. 네. 처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 형법상 살인죄가 적용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대북 관계자들이 알아봤을 때 이 북송된 2명이 사람을 여러 명 죽였다는 이유로 처형됐다는 소문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송환 당시 사진만으로도 이들은 북한에서 총살감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안 가려고 하는 그 모습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북한에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떠올려 보면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잖아요. 네. 밝은 표정으로 김정은 만세를 외치죠. 또 입고 왔던 다소 낡고 더러운 북한 옷을 다시 꺼내 입고서 이렇게 모습 볼 수 있는데 네. 그래야만 돌아가서도 처벌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북한에서 살인죄가 아니면 탈북 때문에 사형됐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네요. 네네. 중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거 이번이 처음이었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대와 포승줄을 하고 경찰 특공대가 인계를 한 모습도 그래서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탈북민 중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예 없었습니까? 좀 파악을 해봤더니요. 중범죄를 저지른 탈북민 23명이 남한에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23명의 범죄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일일이 이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 통일부는 이들이 항공기 납치, 이 마약 거래, 테러, 집단 살해, 살인 등 이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분류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강제 북송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북한군 장교가 자기 상관을 총으로 이렇게 쐈는데 그 장교는 사망하고 탈북 장교는 여기서 이제 조사를 받고 비보호로서 사회에 이제 배출돼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쭉 살고 있어요. 아니, 왜 그런 겁니까? 법이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법은 그대로인데 지금 해석이 다른 상황입니다. 이 탈북민은 귀순 의사를 밝히면 조사를 하고서 하나원에 입소를 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 기간을 거쳐서 남한에 정착합니다. 다만 이때 이 중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비보호 탈북민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럼 비보호 탈북민은 뭐냐? 정착금은 물론이고 주거지원금, 교육지원금 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증은 발급을 해줍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019년에 강제 북송된 그 2명도 비보호 탈북민으로 분류됐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시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같은 조항을 들어서 이 보호 대상자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고 북송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진정성, 이 3글자가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꼽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보냈다는 건데 남북 간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도 체결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경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BA.2.75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변이는 기존의 다른 변이들보다 돌연변이 부위가 더 많고 전파력도 세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수, 켄타우로스라는 별칭까지 붙어 있습니다. 인도에선 지난달 20일 7.9%였던 점유율이 일주일 만에 51.35%까지 늘어날 정도였죠. 오늘 국내에서 나온 첫 확진자는 해외여행을 간 이력이 없습니다. 국내에도 이미 지역사회에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조희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BA.2.75 국내 첫 확진자는 인천에 거주하는 60대 A씨로 해외여행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인후통을 호소한 뒤 사흘 뒤 확진됐고 어젯밤 BA.2.75 변이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A씨는 현재 별다른 증상 없이 재택치료 중인데 동거인 1명과 지역사회 접촉자 3명 중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A씨가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국내 발생인 점을 감안할 때 켄타우로스 변이가 이미 지역사회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확진자 중에서 주당 1,500건 이상을 무작위로 샘플링해 전장 유전체 검사를 실시하는데 여기서 걸러지지 않은 해외 입국 켄타우로스 확진자가 A씨와 접촉해 감염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도 MBN과의 통화에서 자체 발생보단 해외 입국객을 통해 추가 전파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켄타우로스 변이는 인도에서 최초 확인된 후 점유율이 가파르게 증가했고 현재 영국과 캐나다, 미국 등 10여 개국에서 119건이 확인됐습니다. 기존 변이와는 형태가 달라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강해 그리스 신화 켄타우로스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이게 전염력이 최강인데 접촉자 추적한다고는 하지만은 빙산의 일각이 지금 발견된 거기 때문에 중증도는 지금
미지수인데 적어도 오미크론 BA.1이나 2보다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국은 A씨의 감염 경로에 대해 심층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접촉자는 14일간 추적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어제 저녁 충남 보령 대천 해수욕장에서 20대 군인 2명이 파도에 휩쓸려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저녁을 한두 달 앞두고 휴가를 나왔다 변을 당했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들이 긴 밧줄을 잡고 수중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충남 보령 대천 해수욕장에서 20대 군인 2명이 바다에 들어갔는데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수색에 나선 지 1시간 30분 만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나머지 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대천 해수욕장 일대는 1.5m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해경과 소방당국은 수중과 수면 수색을 동시에 진행했지만 물속이 흐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속 시야가 너무나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색 작업과 첨단 장비 투입으로 열심히 수색에 임하. 사고를 당한 군인들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저녁을 한두 달 앞두고 휴가를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친구도 함께 해수욕장을 찾았는데 이 둘만 바다에 들어갔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해수욕장은 입욕이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입욕 시간은 10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대조기를 앞두고 있어 13일부터 연안사고 위험 예보제인 관심 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해경은 실종자 수색이 끝나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빗길 사고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새벽에 승용차와 SUV가 추돌을 했는데 승용차에 탔던 3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무리한 차로 변경과 빗길 과속이 문제였죠. 승용차에서 모두 튕겨져 나와서 누가 운전을 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폭우가 쏟아진 새벽, 길가에 있던 승용차가 차로를 급하게 바꾸며 출발합니다. 그 순간 2차로에서 달려오던 검은색 SUV가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습니다. 뒷차에 받친 흰색 승용차는 미끄러운 도로 위를 한 바퀴 넘게 돌아서야 멈춰섭니다. 이어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인도 위로 올라간 상태였죠. 저는 갔을 때 없고 바닥에 피가 많이 흘려 있었죠. 보시는 것처럼 차량 옆부분이 심하게 파손됐는데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탔던 20대 2명과 10대 1명 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SUV에 타고 있던 운전자 2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SUV는 빗길 가속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숨진 3명 가운데 10대가 렌터카를 빌렸는데 면허증은 소지하고 있어서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 때 차 밖으로 튕겨나와 누가 운전대를 잡았는지 파악되지 않은 상황. 2사람이 밖으로 튕겨 나가고 한 사람이 조수석 위에 있었는데 충격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했는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경찰은 갑작스런 차로 변경과 가속 등 사고 원인을 찾는 한편 숨진 3명의 혈액을 국과수로 보내 음주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타워 크레인을 설치하던 작업자 3명이 1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리프트 결함 때문이었는데 작업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숨진 작업자가 아래쪽 리프트에 타고 있었죠. 심우영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파란색 크레인 리프트 중간 부분 난간이 파손된 채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3분쯤 공사장 크레인 리프트에서 작업자 3명이 1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작업자들은 타워 크레인 설치를 위해 복층으로 된 리프트에 탔다 변을 당했습니다. 나 이제 오케이 됐다고 한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놀이공원 감옥에 있잖아. 자 이러면 그렇지 떨어져 버렸나. 이쪽은 떨어져 버렸지. 이 사고로 40대 작업자 1명이 숨졌고 2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숨진 작업자는 복층 리프트 아래쪽에 혼자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당국은 해당 아파트 공사 규모가 50억 원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리프트 유압 조절 장치 고장 등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학생들이 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휴대전화는 다 회수당한 채 듣는 특강. 뭔가 이상하죠. 국가고시라고 불리는 국가자격증시험 출제위원이 자기 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여주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본인이 출제위원임은 절대 밝히면 안 되는 게 기본인데 수시로 국시원 출장도 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을 머리 위에 올린 학생들이 강의실에 앉아 교수의 수업을 듣습니다. 힘들어. 내리마. 뭐야? 대전에 있는 한 대학교 학생들이 A 교수의 특강을 듣는 모습입니다.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특강이 진행됐는데 특이한 점은 A 교수가 학생들에게 필기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특강할 거니까 어디로 모여. 핸드폰을 걷고 필기도구도 더 걷고 눈으로만 봐라 라고 얘기를 한 후 손머리로 올려서 A 교수는 자격증 시험 출제위원으로 학생들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학생들은 특강에 다뤄진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실제 시험에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냥 PPT를 띄워주고 한 3초에서 5초 사이 띄워주고 넘기고 문제가 써져 있고 비슷한 문제가 나오는 게 비슷하거나 똑같은 문제가 그래도 국가자격증 출제위원은 위촉 사실이나 과거 위촉 이력도 밝혀선 안 됩니다. 출제위원 공개와 특강 내용이 문제가 없었다고 보는지 A 교수에게 문의했습니다. A 교수는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정리했을 뿐 문제 유출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출제위원이라고 언급한 것은 학생들을 집중시키기 위한 의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학생이 A 교수의 특강에 대해 시험을 관리하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측에 민원을 제기했고 국가시험원 측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A 교수를 최근 출제위원회에서 해촉했습니다. 국가審사항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서약할 당시에 본인이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 및 이력을 알리지 않는다는 내용들인데 그거에 대한 위반으로 저희가 특정을 해서 관련된 의견 요청을 받았고요. 향후 참여하는 작업이라든지 갖고 있는 위원에 대한 해촉을 다만 문제 유출 가능성에 대해선 민원인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조사에 나서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이 내용을 취재한 김태림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수능시험 출제위원들은 시험 전에 미리 격리 생활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 국가자격증 출제위원들도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앞서 리포트에 언급된 A 교수는 보건의료 관련 자격증 문제를 출제하는데요. 이 자격증 시험은 보통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있는데 출제위원들은 일주일 전 정도부터 격리가 됩니다. 이렇게 휴대전화처럼 인터넷 접속이 되는 기기들도 모두 반납하고 따로 생활도 하는데요. 네. 그리고 또 출제위원들은 문제 출제를 하러 들어가면서 서약서를 이렇게 씁니다. 이 서약서엔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 및 이력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네. A 교수는 이 서약서를 어긴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 서약을 위반하면 해촉은 물론 국가시험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다고 서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해촉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제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없는 건지요. 이거를 듣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특강을 못 들은 사람들은 피해가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자격증 문제 출제를 관리하는 곳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줄여서 국시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국시원은 수사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강제로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데 증거 자료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게 국시원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민원인이 특강에 대해 불만을 제기를 했지만 문제 유출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시원이 수사 의뢰를 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국가 자격증 문제가 실제로 유출됐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법령을 좀 살펴봤는데요. 형법에 있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현재 확보된 강의 동영상과 학생들의 주장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단순히 출제 가능한 예상 문제를
예측하여 강행한 것 이상으로 직접적으로 해당 문제를 유출한 사실관계가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특강을 할 때 A 교수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확정됐는지,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 교수는 시험에 나올 문제를 미리 알려준 게 아니라고 하지만 만약에 뭐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손해가 클 텐데 어떡하죠? 네, 이렇게 A 교수는 문제집에 나온 문제를 정리했을 뿐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제위원이 시험 전에 정규 수업이 아닌데도 이렇게 특강 형태로 정리를 해주는 것도 특혜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그러니까요. A 교수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A 교수는 자격증 출제위원이 재직 중인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사이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 점까지 문제를 삼으면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교수님은 명예직 그 이상을 좀 원하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사회부 김태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장제원 의원과 내일 오찬을 함께하기로 했다며 최근 불거진 윤핵관 간의 불화설을 일축했습니다. 장 의원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대통령과의 만남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노태영 기자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이후 직무대행 체제를 두고 장제원 의원과 갈등설이 제기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장제원 의원과 내일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다며 불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정신 같이 하기로 했고 한 번 형은 영원한 형인 것처럼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입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의원총회 등 공식 행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장 의원도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장 의원은 권 직무대행을 형이라고 칭하며 권력을 놓고 충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한 적이 들어본 적 있나요? 그냥 억측으로 그냥 갈등이다, 불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장 의원은 지난 주말 윤 대통령과 권 대행의 만남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대화 나누고 만나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 다 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장 의원 사무실을 찾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두 사람은 오래된 관계라며 조그마한 일로 삐쳐서 사발 깨지는 소리를 하겠냐며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그동안 무건 수행하듯 8월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았던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오는 17일에 출마 선언을 합니다.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어대명 굳히게 나서는 거죠. 경쟁자인 97그룹들은 바로 방탄용 출마라며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배 위에 구멍이 났는데 1등석 주인만 바꾸면 뭐하냐는 말도 나왔죠.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은 무건 수행 중이라며 당대표 출마 여부에 즉답을 피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직 출마 고민하고 계신 건지 결심 아직 안 서신 건지. 17일 후보 등록 시작을 사흘 앞두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의원은 마음의 정리가 됐다며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출마 결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출마 선언은 오는 17일, 장소는 국회 소통관이 유력합니다. 이 의원 측 핵심 관계자는 출마 선언은 세를 과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담백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 출마가 공식화되자 경쟁자인 97그룹과 비이재명계는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전 연패한 장수가 또다시 민주당의 패배의 기운을 싹틔우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사법 리스크를 언급했습니다. 이 리스크를 계속 껴안고 가는 게 또 위험하지 않겠냐. 이런 또 주장도 될 수가 있겠고 어느 주장이 더 셀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란 어대명 기류 속에서 판세를 흔들기 위한 공세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신재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신 기자, 지금 국회에서 원구성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 사개특위 구성이 최대 쟁점이 될 줄 알았는데 과방위가 지금 얘기가 오르내리고 있어요.
네, 과방위는 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만큼 상당히 중요한 상임입니다. 네. 방송사를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전 정권이 임명한 한상혁 위원장이 여권의 사퇴 압력에도 버티고 있다는 점도 대립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양당 모두 언론 중립을 위해선 과방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고 맞붙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배제하고 감사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방송통신위원회 감사를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것입니다. 야당이 되자마자 또 지배구조 바꾸겠다 저렇게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진정성이 없는 거죠. 양당은 오늘 국회 사개특위도 잠정 합의해서 과방위원장 자리만 결정되면 원구성 협상은 무난히 이어질 것으로 보였었는데요. 네. 권대행이 언론을 통해 사개특위 위원을 여야 6대6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는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합의 사항을 동의 없이 공개했다며 협상 중단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이죠. 일부 방송당 언론 노조를 비판한 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권대행이 KBS와 MBC는 언론 노조가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네. 이후 국회에서 해당 방송사 기자와 만나 설전을 벌였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예. 개인의 기자들은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취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아니 뭐 개인들을 내가 비판한 것이 아니라 경영진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과방위 누구시죠? 어디죠? KBS. 그런 부분 때문에 과방위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민주당의 비판이 나왔더라고요. KBS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KBS가 기자가 묻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죠. 예. 다만 권대행은 방송을 장악할 의지가 없다고 재창하며 일부 비판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자맹 중인 이준석 대표, 지난번엔 무등산 등반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북 정읍에 나타났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이 대표가 흑투성이가 된 종아리에 반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무등산에 올라가는 사진을 공개했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네. 광주 지역 청년들과 저녁을 함께하는가 하면 오늘은 전북 정읍의 한 식당에서 이 대표를 봤다는 목격담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요. 2030 세대와 호남을 자신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어떤 상징성을 좀 의미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보다 이번에 대선과 지선에서 제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높은 득표를 받았고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 징계에 대해 특정 세력이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 공작이란 답변이 45.2%, 의혹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43.6%로 나왔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보니까 당대표 후보에 대한 질문도 있더라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이준석 대표 22.9%, 안철수 의원 20.4%, 나경원 전 의원 12%, 김기현 의원 5.9%,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4%로 나타났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을 비롯해 안철수 의원, 김기현 의원의 당권 도전은 정치권에서 많이들 예측하고 있는데요. 네. 나경원 전 의원이 3위에 오른 것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렇네요. 나 전 의원은 최근 대통령의 아베 전 총리 조문 필요성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팬클럽 비판을 하는 등 언론 접촉면을 늘리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분이 또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SNS에 덥수룩한 흰수염에 반바지 차림으로 산에 오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산행 중 산수국 군락지를 만났다. 장소는 비밀이란 글을 남겼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연일 전 정부를 겨냥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별일 없이 사는 모습을 보여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존재감이 없다. 그래서 비평한 일도 없다고 했는데 문 전 대통령은 저렇게 조용하게 있는데 계속해서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사는 평산마을, 지금도 계속 시끄럽죠. 네, 평산마을에서 1인 시위를 해온 유튜버와 관광객이 말다툼을 벌이다 쌍방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버 A씨가 사저에 욕을 하자 관광객 B씨가 항의를 하며 시비가 붙었다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산마을이 계속 소란스럽자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는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어머니 김정숙 여사가 그들이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는 미셸 오바마 여사의 말을 강조하셔서 참았지만
두 분께서 국민을 위하는 자리에 내려온 이상 더 이상 참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재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수십 년째 사형제 폐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형은 야만적인 복수다. 아니다. 공익을 위해서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건데 12년 만에 헌재에서 세 번째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앞선 두 차례에서는 합헌 결정이 났었죠.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폐를 두고 수십 년간 논쟁을 이어온 사형제가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사형제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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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 변론의 쟁점은 사형제가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와 생명권의 본질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청구인 측은 생명권 제한은 어느 기본권보다 엄중히 심리돼야 한다며 형벌의 응보의 목적이 있더라도 사형제는 야만적 복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해 응보적 정의와 범죄의 예방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생명권도 제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선 두 차례 헌법소원에서는 재판관 7대2, 5대4로 합헌 결정이 났지만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늘어난 만큼 위헌정 족수인 6명을 충족할 거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으로 미집행 사형수는 총 59명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중국에서 지붕이 녹아내리고 도로가 휘어질 정도로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멀쩡한 나무에 갑자기 불이 붙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너무 강한 햇볕에 자연 발화가 된 겁니다. 상하이는 149년 만에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항저우시 거리의 한 가로수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길 가던 사람들은 신기한 듯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합니다. 며칠째 폭염이 계속되자 나무 속에 열기가 쌓여서 자연 발화된 겁니다. 这个有着火吧，就是冒烟。现在杭州的温度有41度、42度，那这肯定是被太阳晒的温度高啊。 1873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149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한 상하이는 도시 전체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연방 물을 마셔대고 온도를 낮추려 살수차로 길에 계속 물을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I drank 3 bottles of water today. That's my way to beat the heat. I also go to shopping malls with air conditioning. 중국 국가기상관측센터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 있는 관측소 71개에서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남부 지역은 대부분 35도 이상의 고온이 예상돼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저장성 샤오싱에서는 지난 3주 동안 140여 명이 열사병에 걸리는 등 계속된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국가부도가 발생한 스리랑카에선 대규모 반정부 시위대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점거했고 대통령은 타국으로 줄행랑을 친 상태입니다. 원래 라자팍사 대통령은 어제 공식 퇴임할 예정이었는데 그럼 대통령의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 없기에 그 전에 도피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도주하면서 총리를 권한대행으로 앉혔는데 이 총리가 말을 바꿔서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네요. 시위대가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총리 집무실에 가득 들어선 시위대가 손을 흔들며 합창합니다. 마당에서도 승리를 외치며 춤을 추고 기뻐합니다. 바리케이트를 치고 최루탄과 물대포로 시위대를 막던 무장 경찰도 한 발 물러서 지켜볼 뿐입니다. මේක ඇවිල්ලා මේ වෛරය වපුරවන මේ අරගලයක් නෙමෙයි. මේක ඇවිල්ලා සාමකාමී අරගලයක්. 지난 9일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과 함께 사의를 표했던 총리가 사의를 번복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겠다고 밝히자 폭발한 시위대가 집무실을 점거했습니다. 흥분한 시민들이 거리에서도 시위를 벌이자 총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ඇඳිරි නීතියත් හදිසි නීතියත් දෙකම ක්‍රියාත්මක කරගෙන යනවා. මේ ෆැසිස්වාදී තර්ජනය අපි නැති කරන්න ඕනේ. 애초 스리랑카 의회는 국회의장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추대한 뒤 오는 20일
신임 대통령과 총리를 선출할 예정이었습니다. නිරායුධ ජන කණ්ඩායම් මර්ධනය කරන්නට ඒ අයට ම්ලේච්ඡ ප්‍රහාර එල්ල කරන්නට මේ රජයේ දරන කුරිරු උත්සාහය අපි තරේ හෙලා දකින්න පමණක් නෙවෙයි. 13일 오전 몰디브로 도피한 고타바야 대통령은 싱가포르로 넘어가 망명 신청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타바야 대통령은 13일까지 사임계를 내겠다고 말했지만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 내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도 스태핑, 풀었으면 출입문을 밟고 들어선다 정도인데 주로 만나기 어려운 국가 수반급 고위 인사나 유명인을 취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는 약식 회견을 뜻합니다. 미 백악관이나 영국 총리 집무실인 런던 다우닝가 10번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 도어 스태핑이 우리에게 다가온 건 지난 5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출근길이었죠. 친구들 다 준비했어요? 잘 좀 부탁합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 할까요? 이를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솔직한 화법이 친근하다는 평가와 거칠다는 비판이 함께했죠.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은 딱 2달 만인 지난 11일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들었지만 일각에서는 지지율 하락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런데 하루 만에 다시 도어 스태핑을 재개했고 바로 다음 날 정식 재개는 아니라고. 코로나가 안정되면 다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갈팡질팡, 상황은 실타래처럼 얽혀버렸죠. 도어 스태핑에 스텝이 꼬였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제임시 도어 스태핑을 가장 잘 활용한 사례로 꼽힙니다. 전용 헬기에 오르기 전 백악관 정원에서 기다리던 기자들과 유머와 위트를 곁들인 정감 어린 대화를 나누었죠. 도어 스태핑이 보여줄 수 있는 건 말뿐이 아닙니다. 비가 오는 날 참모들에게 우산을 받쳐주는 대통령, 가족과 휴가를 떠나며 반려견을 챙기는 대통령의 모습은 말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과 이미지를 국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불급설, 네 마리 말이 끄는 빠른 수레도 사람의 혓바닥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죠. 또 예전 우리 조상들은 문지방 함부로 밟지 마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땐 한 번 더 생각하고 몸과 마음가짐을 다잡으라는 얘기죠. 그러고 보면 우리 조상들 참 현명했습니다. 이를 알고도 쫓아가지 못하는 후손들이 죄송할 따름입니다. 김조의 그런데 오늘은 꼬여버린 스텝이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생각보다 더 나빴죠. 무려 9.1%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으니까요. 41년 만에 최악이었던 지난달보다 더 오른 만큼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 아예 금리를 한 번에 1%포인트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준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물가 상승세는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9.1% 상승해 41년 만에 최악의 물가였던 지난달 8.6%를 뛰어넘었습니다. 생계와 직결되는 식료품 가격이 12.2% 올랐고 주택 월세 5.8%, 신차 가격 11.4%, 항공기 가격은 34%나 급등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오는 27일 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지난달에 이어 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인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We are strongly committed to bringing inflation back down, and we're moving expeditiously to do so. We have both the tools we need and the resolve it will take to restore price stability on behalf of American families and businesses. 다만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에도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서 한꺼번에 1%포인트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이에 연준은 공개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경기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서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중동 방문 일정에 돌입한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 폭등 발표에 성명을 내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 6월 중순 이후 약 30일간의 유가 하락을 반영하지 못한 철진한 데이터라고 비판했습니다. 물가 폭등으로 뉴욕 증시는 시작부터 빠지면서 출발해 다우와 나스닥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물가 하락의 뚜렷한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고 소비 위축까지 나타난다면 경기 침체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1.75%, 우리나라는 어제 빅스텝으로 2.25%가 됐죠. 하지만 방금 들으신 대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확 올려버리면 한미 금리가 사실상 역전이 돼버립니다. 그럼 달러는 빠져나가고 서민들은 이자 부담에 허덕이게 되겠죠. 뿐만 아닙니다. 불어난 대출 이자 부담에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개포동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1,900세대가 넘는 대단지지만 지난달 매매 거래는 고작 2건에 불과하고 그중 한 건은 기존 매매가보다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호가를 1, 2억 원 낮춘 매물이 나와도 시중금리가 급등하면서 문의는 뚝 끊겼습니다. 없어요, 진짜로. 예전에 이제 이렇게 메모해놓은 것들 이제 전화해보면 금리 더 올라간다는데 지금 사겠냐고.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매매건 전세건 할 것 없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7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0%,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렇다 보니 아파트값 역시 똘똘한 한 채 선으로 버티던 서울도 전주보다 0.04% 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행이 빅스텝에 이어 연내 추가 인상까지 시사하고 있어 거래 절벽 속 가격 하락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심리가 집단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서요. 거래 두절과 가격 하락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기존 집을 팔거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지방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미입주 사태가 벌어질 조짐도 보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조치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채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하고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부담을 줄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내일부터 부산에선 국제모터쇼가 열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4년 만에 열리는 건데 그 사이 성큼 다가온 전기차 시대에 맞게 최신형 전기차들이 대거 등장할 거라고 합니다. 차민아 기자가 미리 가봤습니다. 현대차의 두 번째 전용 전기차 모델입니다. 기존 모델이 가족들과 함께 이용하는 패밀리카로 적합했다면 이번엔 좀 더 운전자 개인에게 집중했다는 설명입니다. 개인의 유연한 공간 활용 경험을 통해 기존 차량들과는 차별화되는 전동화 경험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를 딛고 4년 만에 다시 열린 부산 모터쇼. 역시 대세는 전기차였습니다. 기아는 대형 전기 SUV를, 수입차 브랜드인 BMW도 7시리즈 전기차 세단을 공개했습니다.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맞춰 선택권이 다양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1,500대가 넘는 사전 예약을 달성하고 있는 만큼 고객들의 수요를 저희가 달성하고자 합니다. 완성차뿐만이 아닙니다. 전기 스쿠터에 전기 화물차, 전기 골프카트까지 다양한 전기 모빌리티도 등장했습니다. 야외에선 시승 체험도 이뤄져 부산 모터쇼는 전시 주제인 넥스트 모빌리티에 맞게 미래 이동 수단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100세 시대의 인생 2막 설계를 위한 건강 뷰티 페스티벌 MBN 건강미 박람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오늘 개막해 나흘 동안 열립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건강미 박람회는 신중년에 맞춘 건강과 뷰티, 재무, 은퇴 설계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 프로스포츠 최초로 쌍둥이 감독의 맞대결이 다음 시즌 프로농구에서 펼쳐집니다. 창원 LG의 조상현 감독과 울산 모비스 조동현 감독인데요. 양보 없는 승부를 예고한 두 사람을 최영규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선수 시절과 코치 시절 치열한 맞대결을 펼쳤던 쌍둥이 조상현, 조동현 형제가 이제는 감독 지휘봉을 잡고 지략 대결을 펼칩니다. 한국 프로스포츠 사상 첫 쌍둥이 감독 맞대결이지만 큰 의미는 없다며 선을 그은 두 형제. 이 팀을 성장시키고 이 팀을 만들어가는 게 목표지 개인적으로 제가 조동현 감독하고 뭐 저기는 아닌 것 같아서 어린 선수들 성장과 저희 모비스가 성적이 나는 데가 첫 번째지 LG 조상현 감독하고는 뭐 특별한 그런 건 없습니다. 서로 선을 그은 이유는 각자 팀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상현 감독은 지난 3시즌 부진을 면치 못한 팀의 체질을 개선하고 6강에 올려야 하고 젊은 선수들과 기존 주전 멤버들의 실력이 조금만 줄어든다고 하면은 저희도 충분히 뭐 플레이오프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이 되지. 조동현 감독은 만수 유재학 감독의 빈자리를 채우는 게 급선무입니다. 장점이 조직적인 수비적인 부분이 있고 그런 거는 꾸준하게 가져갈 생각이고 부족했던 부분, 속공에 대한 어떤 이해도나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그렇기에 양보는 없다고 선언한 두 사람은 현역 때부터 펼친 박빙의 승부를 감독이 되어서도 계속 이어갈 태세입니다. 모비스가 강팀이긴 하지만 그렇게 쉽게 당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때 지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올 시즌은 우리가 6전 전승으로 마무리를 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상현 감독님.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전국에 폭우구름이 지나고 다시 무더워졌습니다. 남부지방으로는 폭염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서울이 30도,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엇보다 비가 내리고 난 뒤라 습도가 높아서요. 더위 불쾌감이 극심하겠습니다. 장맛비가 잠시 쉬어가는 사이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내일 서쪽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소나기 구름이 지나겠는데요.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 지역은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만 가끔 지나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내륙으로는 내일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에 최고 60mm의 비가 지나겠고요. 오전에는 전남 남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는 아침에도 25도 이상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당분간 강원 산지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맘때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다음 주에는 제주와 남해안에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